알겠습니다. 아래는 보내주신 원문을 바탕으로 현장 경험 많은 복지 상담사 또는 금융상담 직원이 6075세 어르신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듯 재구성하고 확장한 한글 원문입니다. 문장은 신뢰감 있고 친근한 어조로 풀었고 2025년 9월 이후 현실적 적용 상황과 법제도적 예외를 반영하여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올해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여태 24년 만에 큰 변화가 생긴 셈인데요. 달라진 규정이 곧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들어 금융 환경이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9월 한도 상향 이후에도 금리는 여전히 들쭉날쭉하고 일부 은행이 합병을 추진하면서 내 돈은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도 은행이 바뀌면 내 예금도 옮겨지나요? 이자가 줄면 보호 금액도 줄어드나요? 같은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숫자를 올린 것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예금자 개인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심리적 안전망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듯 금융사가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보호받는 것은 개인 예금자입니다. 특히 고령층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정기예금과 적금은 제도 보호의 중심에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은행에 맡긴 돈은 금융사 사정과 별개로 제도적 틀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물론 모든 돈이 자동으로 안전한 건 아닙니다. 투자성 상품이나 파생형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도 상향으로 기본 예금자 보호 범위 안에서 고령층 자산 안정성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분산 예치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방금융기관도 적극적으로 예금 유치를 확대하면서 오히려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이럴수록 한 곳에 몰지 않고 제도의 취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리는 조금 낮더라도 마음이 편한 구조가 결국 이익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이를 두고 심리적 이자신의 이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돈을 나누어 두는 것은 단순히 손익의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 옆에서 상담을 듣고 계신 분들도 은행에 통장 여러 개로 나눠 놓았으니 안심해도 되지요? 하고 물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통장들이 같은 금융회사라면 합쳐서 계산됩니다라고 답합니다. 즉, 지점이 다르고 통장 이름이 다르더라도 최종적으로 예금보험의 보호는 한 사람 기준으로 그 금융회사 안에 있는 것들을 합산해서 한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은행에 급여 통장 7천만 원, 예비 통장 4천만 원이 있으면 두 계좌는 용도가 다르더라도 합쳐서 1억 1천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1억 원까지만 보호되는 구조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짚어야 할 점은 보호 대상의 범위입니다. 제도는 원금과 약정된 이자까지를 보호 대상으로 삼는데 여기서 이자 계산 방식은 단순히 통장에 붙는 모든 이자를 그대로 더하는 게 아닙니다. 법과 관행상으로는 은행과 약속한 이율과 예금보험공사 또는 해당 보장 주체가 정하는 안전기준 중 더 낮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시중은행 이율은 그 안전기준과 비슷하거나 더 낮기 때문에 실무상에는 원금은행에서 약속한 이자까지 합쳐서 1억 원 한도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성,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펀드, ELS, 주식, 해외 ETF, 리츠아리아이티스 같은 것은 원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의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창구에서 가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니 상품 설명서에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행 시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모든 금융기관이 같은 방식으로 즉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이미 새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협동조합 계열이나 특수금융기구는 내부 전환 절차 때문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제도가 바뀌면서 이를 악용한 전화와 문자 사기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예금자 보호 100% 보장, 정부 승인 고수익 상품 같은 문구로 안심시킨 뒤 돈을 빼내는 방식입니다. 예금보험공사나 금융감독원은 절대로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 예금이 한도 초과라 옮겨드리겠다. 국가 보증 상품으로 바꾸면 더 안전하다는 전화를 받으셨다면 100% 사기입니다. 이런 연락이 오면 바로 끊고 1332 금융감독원나 112로 신고하세요. 특히 시니어 고객분들은 평소 거래 은행 직원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기꾼들은 은행 담당자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실제 직원이라면 고객의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 원칙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문자로 오는 링크를 눌러서 본인 인증을 하는 순간 계좌가 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은행은 공식 앱이나 공지 외에 문자 링크를 통해 거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예금보호 재확인 필요, 계좌정보, 업데이트 같은 문자는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하세요. 제도가 강화될수록 이런 가짜 정보도 함께 늘어납니다. 진짜 보호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계심에서 시작됩니다. 조금만 의심해도 내 돈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두신 예금이 있다면 일부러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예금도 원칙적으로 새 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만 금융사마다 처리 방식의 세부 차이가 있으니 담당 창구나 상담센터에 한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안전 울타리 분산법을 아주 쉬운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돈을 지켜주는 울타리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고 종류별로 보호 주체가 다릅니다. 이 울타리를 잘 활용하면 큰 돈도 분산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통장도, 예금 확인도, 심지어 예금자 보호 문구도 대부분 앱 안에서만 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이제는 은행 가기도 겁이 난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예금자 보호 문구를 어디서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참 많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앱을 잘 다루지 못하셔도 은행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이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법적으로 은행은 반드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 안내문이나 상품 설명서에 있는 예금자 보호 로고를 직원이 직접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글씨가 작거나 복잡하면 큰 글씨로 된 설명서로 볼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하세요. 요즘 대부분의 은행은 고령 고객을 위해
글씨가 커진 자료를 준비해 둡니다. 만약 은행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도 디지털 금융 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휴대폰 화면에서 예금 조회하는 법, 계좌 비밀번호 관리하는 법 등을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내가 앱을 못 써서 불안하다는 생각보다는 도와주는 제도가 있으니 차근차근 배우면 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다루든 아니든 내 돈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기술보다 정확히 묻고 확인하는 태도가 더 큰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대표적으로 첫째 울타리는 일반 은행권입니다. 국민은행, 신한, 하나, 우리 같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둘째부터 여섯째까지는 지역 기반의 금융기관들인데요.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으로 구분됩니다. 중요한 원칙은 서로 주인이 다른 기관이면 각각 별도의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다른 곳에 1억씩 나눠두면 각자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지역 농협과 지역 축협처럼 같은 중앙단체 산하에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법적 행정적 관점에서 같은 계열로 보아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름은 달라도 중앙회 차원에서 연계가 되어 있다면 두 기관의 예금이 합쳐서 한도로 계산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금융그룹 내 여러 자회사 간의 상품은 겉으로 보기엔 다른 회사여도 내부 연결성 때문에 합산될 위험이 있으니 애매할 때는 반드시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우체국 예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예금자 보호 제도와는 별도로 우체국 예금은 정부 보증의 성격을 갖습니다. 법률적으로 우체국 예금은 정부의 지급 보증이 적용되어 사실상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지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무제한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니 공적 보증의 취지와 한계를 이해한 상태에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모든 원리를 기억하시면 예를 들어 보유, 자산 10억 원을 모두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서로 다른 울타리들에 나눠서 예치하는 방법으로 이론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계열관계, 상품 성격, 가입 시점 등의 변수가 있으므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된다는 식의 절대적 결론은 피하고 담당 창구와 상담을 거쳐 한 번 더 점검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구체적인 사례 부부 명예분산, 상속 예금 처리, 연금 상품의 보호 범위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본문을 이와 같이 바꾼 이유 및 수정 보완한 전문적 포인트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요즘처럼 금리와 물가가 오르내리는 시기에는 큰 돈을 어디에 두느냐가 마음의 안정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은퇴금이나 집을 팔고 받은 목돈을 안전하게 나누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 원리는 단순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1금융기관당 1억 원이니까 서로 다른 주체의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하면 각각 따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7개의 울타리라 부르지요.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이렇게 6곳에 1억씩 나누면 우선 6억 원이 안전해집니다. 남은 돈은 정부 보증이 적용되는 우체국 예금에 맡기면 사실상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정부가 지급을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액 보장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는 신중히 써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체국 예금은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이론상 이렇게 나누면 10억 원이 모두 보호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금융그룹이나 중앙회 계열이 같은 경우 겉으로 다른 기관처럼 보여도 같은 울타리로 간주되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농협중앙회 소속의 지역농협과 축협은 하나로 보아 합산함으로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또 예치 시점과 상품 종류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라는 문구가 통장이나 앱 설명서에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법적으로 의무 표기사항이지만 일부 고령 고객분들은 글씨가 작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까? 라고 직접 물어보셔도 전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명한 질문입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부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더 안전할까요? 부부는 법적으로 각자의 명의가 있으니 명의만 분리해도 각각 1억 원씩 따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 남편 명의로 1억, 아내 명의로 1억을 예치하면 두 통장 모두 1억씩 보호받아 합계 2억 원이 안전해집니다. 만약 부부가 3억 원의 현금을 갖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 명의로 각각 1억씩 같은 은행에 넣고 남은 1억은 주인이 전혀 다른 새마을금고에 아내 이름으로 예치하면 총 3억 원이 모두 보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동명의 통장은 지분 비율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55로 나누지만 개설 시 남편 70%, 아내 30%처럼 정해 놓았다면 그 비율대로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오래전에 만든 공동통장은 비율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통장 명세서를 확인해 두세요. 이쯤 되면 한 가지 퀴즈를 드려볼까요? 부부 공동명의 통장에 1억 2천만 원이 들어있다면 얼마까지 보호받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나뉘므로 각각 자신 몫의 범위만 보호됩니다. 나머지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요. 이런 계산법을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상속 예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다른 공적 보증 제도와의 연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금만 안전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노후 생활비는 예금 하나로만 충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고 비용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지요. 예금은 물론이고 퇴직연금 IRP, 실손보험, 국민연금까지도 서로 다른 기관이 관리하지만 결국 한 사람의 삶 안에서 함께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만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며 실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금융감독원의 지침 아래 운영됩니다. 각각의 제도는 따로 존재하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모두 노후의 방패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만 챙기고 다른 쪽은 놓치면 전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IRP를 예금형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보험 보장 범위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의료비가 늘어날수록 연금형 자산의 역할이 커집니다. 은행에 가셔서 제 연금이 예금형인지 펀드형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보험사에는 내 실손보험 갱신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큰 대비가 됩니다. 요즘은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자산조회 서비스 내 자산 한눈에나 연금 포털을 통해 내 예금, 연금, 보험을 한 번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점검해도 자산의 구멍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을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들이 어떻게 내 삶을 지켜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예금은 상속받는 순간 해당 금융기관에 내 예금과 합산되어 계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한 은행에 1억 5천만 원을 남기셨고 자녀 2명이 각각 7,500만 원씩 나누어 상속받는다면 첫째 아들에게 그 은행에 이미 4천만 원 예금이 있다면 합쳐서 1억 1,500만 원이 되어 1,500만 원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려면 부모님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을 미리 알아두고 같은 은행에 내 예금을 1억 원 한도로 꽉 채워두지 않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속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자산 현황을 정리하고 가족끼리 정보를 공유해 두면 좋습니다. 상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몰라서 생기는 손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님이 쓰시던 은행, 예금 종류, 잔액이 어디에 있는지 자녀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개인 단위로 적용되지만 실제로 자산은 가족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족끼리 정보를 나누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자산 점검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첫째 주 주말에 가족이 모이면 각자 통장 잔액과 거래, 기관 이름을 간단히 적어보는 겁니다. 부모님은 올해 거래한 은행을, 자녀는 최근 사용하는 온라인 은행을 알려주고 서로 한 장짜리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면 갑자기 상속이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또 혹시라도 치매나 사고로 금융거래가 어렵게 될 경우를 대비해 가족 대리인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은행에서 간단한 절차로 지정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가족이 대신 예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평생 모은 돈을 가족이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산을 공유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공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얼마가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한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숫자지만 가족에게는 안심입니다. 서로의 자산을 알고 챙겨주는 일은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결국 핵심은 내 돈이 어느 울타리에 어떤 이름으로 들어있는지를 평소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제 돈은 사람을 지켜주지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건 결국 내 몫입니다. 노후를 준비하신 분이라면 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연금도 예금처럼 1억까지만 보호되겠지라고 생각하시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은 일반 예금과 완전히 다른 구조의 특별 주머니입니다. 즉, 은행 통장과는 별도로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예금에 1억 원, IRP 계좌에 1억 원,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에 5천만 원이 있다면 세 계좌는 각각 다른 보호 체계로 관리되므로 모두 합쳐 2억 5천만 원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셈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IRP 계좌에 1억 있으니까 통째로 보호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IRP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그 1억 중 7천만 원은 예금형 상품으로 3천만 원은 해외 주식형 펀드로 운용 중이라면 은행이 만약 파산했을 때 예금보험이 보호해주는 부분은 예금형 7천만 원뿐입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투자 상품이므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즉, 계좌 전체가 보호된다는 오해를 버리고 계좌 안의 상품이 어떤 성격인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연금이 앱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열어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들어있는 상품 구성을 살펴보세요. 원리금 보장형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잘 모르겠다면 은행 창구나 연금센터에 방문해 제 연금 안에 예금형이 몇 %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한 번 점검해 두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불안이 훨씬 줄어듭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70대 어르신들 중에도 연금 계좌 안에 주식형 상품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예금처럼 안정적인 줄 알았다는 말이 꼭 따라붙죠. 이런 작은 오해 하나가 30년 모은 돈의 일부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상속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거래하신 은행을 미리 알아두고 본인 명의의 예금을 그 은행에 1억 원 한도로 꽉 채워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속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부모님 예금과 본인 예금이 같은 금융기관에 있을 경우 그 두 금액은 합산되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손실을 막으려면 가족끼리 우리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평소에 공유해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님의 주요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갑작스러운 상속이 발생해도 한도 초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명의를 나누세요. 부부라면 각자 이름으로 1억씩 예금해 두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울타리를 나누세요. 주인이 다른 금융기관, 즉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농, 협수, 협살림조합 등 여러 울타리에 분산하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정부 보증이 적용되는 우체국 예금은 최후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속 예금을 점검하세요. 부모님이 쓰시던 은행과 본인 거래은행이 같다면 미리 예금액을 조정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 연금 계좌를 확인하세요. IRP나 연금저축 속에 들어있는 상품이 원리금 보장형인지 꼭 살펴보시고 위험 상품 비율이 높다면 안정형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하세요.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여러분의 자산은 제도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요즘은 불안한 뉴스가 많죠. 하지만 불안은 무지에서 생깁니다. 제도를 알고 미리 대비하면 그 불안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돈을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배웠던 수많은 어르신들 중 후회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땐 몰랐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알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내 통장, 내 연금, 내 이름으로 된 자산을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현명한 시작입니다.